축구로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맨체스터 더비 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는 맨시티가 완승을 쉽게 거둘 수 있었던 경기였고, 맨유의 랑닉 감독은 그동안 맨유에 있었던 다른 감독들과 조금 다른 수비 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무리뉴와 솔샤르는 수비 라인을 낮춘 채로 흔히 선수비, 후역습 그림을 많이 그렸던 감독들인데요. 물론 랑닉도 수비 후 역습하는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높이고 전진해서 상대 흐름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비롯해 이번 시즌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먼저 보면 4-1-3-1 형태에서 골키퍼부터 시작할 땐 양쪽 풀백이 넓게 위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시티는 베르나르드 실바가 로드리를 돕기 위해 내려와주는 움직임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실바의 히트맵을 봐도 수비 라인 앞쪽에 좌측면 쪽에 더 위치한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맨유는 전방 압박 상황에서의 포메이션을 4-4-2 혹은 4-2-3-1 형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앞쪽에 위치하면서 두 명의 포워드처럼 보이지만 시티의 어떤 센터백이 볼을 잡냐에 따라 한 선수는 전진하고 남은 한 선수는 로드리를 견제하는 식으로 수비했는데요. 이때 산초와 엘랑가는 양쪽 측면이 있으면서 시티가 중앙으로 밀고 들어올 땐 좁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 윙어가 중앙으로 좁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측면은 오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또 맥토미니와 프레드는 베르나르드 실바와 더브라이너를 견제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전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르나르드 실바가 내려간다든지 상황에 따라선 더브라이너도 내려가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맥토미니나 프레드는 전진하면서 이들을 견제하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맨유의 수비 라인과 3선 간격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만 봐도 2선에 있었던 선수들이 중앙으로 좁히고 측면이 오픈되니 칸셀루가 여유있게 볼을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맨유의 풀백들도 각각 그릴리쉬와 마레즈가 넓게 위치한 상황에서 전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오픈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동시에 칸셀루의 최근 물오른 킥력과 시야라면 충분히 앞쪽으로 좋은 찬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도 지역 수비 상황에서 산초와 엘랑가는 시티의 양쪽 스토퍼나 풀백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 수비 상황에서는 4-4-2의 두 명의 포워드 중 한 명이 센터백을 압박하는 형태로 수비했기 때문에 측면에는 두 명의 선수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산초와 엘랑가가 전진하면 측면에서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넓게 위치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이 상황에서도 횡으로 넓게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외에도 이번 경기는 더브라이너도 내려와서 많이 도와준 경기가 되었는데, 산초와 엘랑가는 전방 압박 상황에 양쪽에 있게 되면 풀백을 1대1로 압박하기보다 유일하게 센터백에서 풀백으로 패스하는 루트를 견제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윙어가 센터백을 압박하러 갈 때도 있었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도와주면 풀백에게 볼을 돌려주면서 프레드나 맥토미니가 횡으로 압박해야 할 커버 범위는 넓어지고 이미 수적으로 불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이렇게 수비 커버 범위가 커지게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 떠올랐던 장면은 리버풀전에서 미드필더들이 수비 상황에 가져가는 커버 범위가 커지는 상황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펄스9 역할이었던 필포든이 내려온다면 맨유는 중원에서 수적으로 완전히 밀리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올 시즌 필포든은 펄스9으로 나오면서 센터백을 밖으로 끌고 나오기 때문에 맨유 미드필더들의 횡으로 넓게 이동하게 만드는 상황은 맨유에게 더더욱 악영향이었습니다. 필포든의 히트맵을 봐도 2선에서 자유로운 움직임도 잘 보여줬지만 중원까지 내려와서 도와주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고, 수비수들과의 경합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았고, 그라운드 경합에서도 11번 중 6번 이길 정도로 상대 선수들과의 경합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들어선 그릴리쉬로 내려와서 수적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후 한 측면에서 쉽게 수적 우위를 점하고 상대 풀백을 끌어당기면 시티는 항상 이 공간으로 베르나르드 실바나 때에 따라선 포든이 침투하면서 공격 패턴을 잘게 썰어가는 움직임을 자주 보이는데, 전반 35분 이전까지 칸셀루, 그릴리쉬, 베르나르드 실바의 호흡이 잘 안 맞거나 패스를 주저하면서 타이밍을 놓치는 등 더 여러 차례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펩도 이 부분을 선수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전반전의 실패에 가까운 전방 압박을 보였던 맨유는
후반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일선 라인이 높은 지점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좌측면에 있던 산초가 센터백을 압박하러 가지 않고 풀백을 1대1로 압박을 한다면 타이트한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맨시티가 볼을 불편하게 받지만 센터백을 압박해 들어가면 수적으로 불리해지면서 맨시티의 공격 흐름을 좋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맨유가 1대1 견제를 풀백까지 붙어서 적극적으로 들어갔지만 전방에 있던 그릴리시가 내려오고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포든이나 그릴리시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움직임에 변화를 주면서 맨유의 압박을 더 쉽게 풀어냈습니다. 여기서 그릴리시를 활용하게 된 이유를 짚어보면 포든이 내려오게 될 경우 맥과이어나 린델로프가 그대로 붙어서 내려오지만 그릴리시가 중앙으로 좁혀 내려오면 풀백이 쉽게 쫓아가기에 측면의 공간을 커버할 방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칸셀로가 터치라인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완비사카도 쉽게 쫓아가기에는 더더욱 무리였죠.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